자, 다음 다섯 번째로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보면요. 냉난방 부하를 덕트와 배관의 냉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대규모 빌딩에 적합하며 내부조는 공기 방식, 외부조는 수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2층, 1층 기계실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기계실에는 이제 공조기가 일단 있겠죠. 그래서 쿨링 코일, 그리고 히팅 코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습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송풍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 존으로 1차 공조가 된 공기가 덕트를 타고 공급이 됩니다. 자, 요게 일단 덕트 병용이 되는 거고요. 덕트를 쓰기 때문에. 자, 이제 팬코일 유닛이라는 건요. 역시 각 층마다 어떤 유니트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자, 생긴 건 단순합니다. 자, 중간에 코일이 있고요. 자, 코일 하나씩 있고 위에는 송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기계실에는요.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고요. 자, 이 배관이 자, 코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코일에서 나온 배관은 다시 냉동기나 보일러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코일은 냉온수 코일이고요. 그냥 냉온수 코일 하나에다가 송풍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팬이 달린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얘를 FCU라고 부릅니다. 자, 팬, 코일, 유니트. 그래서 팬, 코일, 유니트 해가지고 FCU라고 부르고요. 그냥 팬과 코일이 달려있는 유니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DX 코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냉온수 코일이기 때문에 이제 덕트 병용 팬 코일 유닛 방식은 수공기 방식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보일러가 일단 안 돌고 냉방을 할 때는 냉동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냉온수 코일을 지나고요. 자, 보일러가 이제 난방을 할 때는 보일러에서 코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겠죠. 물이. 그런 식으로 수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자, 기계실 공조기에서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을 통해서 그리고 가습기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한 후에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실내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방식. 그래서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공기 조화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보면요. 당연히 개별 제어가 일단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콜드 드래프트라는 거는 그냥 어떤 창문 같은 게 있으면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온도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그냥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고요. 자,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징상. 자, 그리고 이렇게 덕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부 열은 팬코일 유니트를 통해서 공기 조화를 하기 때문에 이 덕트 공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덕트의 사이즈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덕트의 설치 공간이 작아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사용이 많은 건물에 경제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존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다 이제 덕트를 넣고 또 기계를 놓을 거니까요. 각 존에 맞춰서 이제 장치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부분 사용이 많은 건물에 경제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배관으로 인한 누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배관이 있기 때문에 누수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자, 도입 외기량 부족으로 실내 공기 오염에 우려가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도입 외기량. 자, 외기의 공기를 실내에다가 공급시키는 게 이제 외기 도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양이 없는 게 아니라 적대요. 부족하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방식도 외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가 순환을 하겠죠. 근데 이 장치를 벽에다가 붙여요. 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고 하면요. 여기 벽을 뚫어요. 자, 여기 벽을 뚫어 주시면 이렇게 외기 도입이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외기가 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뭐 덕트 같은 걸로 연결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벽을 뚫어서 외기를 투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조기가 크게 메인이 있는 것보다는 외기 도입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도입 양이 적어서 실내 공기 오염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기가 들어온 만큼 어딘가로 이제 나가줘야 실내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갈 텐데 이런 유니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팬에 의한 소음이 발생된다라는 거. 당연히 뭐 실내에 팬이 돌고 있으니까 소음이 들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은 이렇게 팬코일 유니트가 있고 덕트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인 유닛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유인 유닛 방식 하기 전에 자, 방금 전에 했던 5번째 덕트 병용 펜코일 유닛에서요. 콜드 드래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잠깐 요거 제끼고요. 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룸이 있다고 하면요. 펜코일 유니트가 있었죠. 자, 콜드 드래프트라는 건요. 어떤 룸에 창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덕트 병용 패키지 유닛에서는 왜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냐? 자, 애초에 펜코일 유닛 자체를요, 이 창문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버리면요, 여기에서 냉온수 코일에 의해서 온도 제어가 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창문 틈으로 아무리 찬 공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서 온도가 조금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내로 순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계가 없다고 하면요, 자, 실내에서 이런 창문으로 계속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실내 온도를 낮추겠죠. 근데 그런 현상을 얘는 막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창문 아래쪽에다 기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인 유닛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요. 자, 일단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차 공조기에서 공조된 공기를 고속으로 유닛에 송풍하면 1차 공기가 유인 유닛 속에 노즐을 통과할 때 그 압력에 의해 실내 2차 공기를 유인하여 송풍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일단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그림을 보시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1차 공조기가 있고요. 중앙 공조기가 있다고 쳐요. 얘가 1차 공조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중앙 공조기예요. 자, 그랬을 때 1차 공조기가 먼저 실내에 들어가요. 그러면 각 층에 설치된 이 기계를 유인 유닛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처음에 1차 공조기에서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고속으로 들어와요. 여기는 고속이에요. 고속. 속도가 빨라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유인 유닛 안에는 이렇게 냉온수 코일이 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냉온수 코일 같은 경우는 역시 중앙실로 들어가서 냉동기와 이제 보일러를 만나서 계속 냉온수가 순환을 합니다. 냉수가 순환을 하든지 온수가 순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실내를 냉방을 하든지 난방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유인 유닛이냐? 이렇게 고속으로 바람을 불게 되면요, 이 실내 공기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빨려서 갑니다. 왜? 어떤 노즐에 의해서 여길 바람을 강하게 불면요, 이 주변이 순식간에 진공으로 변하면서 주변에 바람이 이쪽으로 몰리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이 진공으로 변하면서 쑥 공기가 빨려 올라가면서 실내 공기가 요 밑으로 유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요게 유인 유닛이고요. 그 다음 중앙 공조기에서는 역시 덕트를 설치를 해서 공기를 공급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 공조기에서 이렇게 공기를 계속 넣어주고요. 유인 유닛은 고속으로 바람을 이렇게 발산을 시키면 실내 공기가 유인 유닛 하부로 들어가서 상부로 같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이 유인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차 공조기에서 자, 공조된 공기를 고속으로 유닛에 송풍하면 자, 이렇게 발사된 게 1차 공기예요. 자, 1차 공기가 이 유인 유닛 속에 이 노즐을 통과할 때 그 압력에 의해 실내에 2차 공기를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자, 유인하여 송풍하는 방식, 요게 유인 유닛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덕트의 설치 공간을 작게 할 수 있다. 자, 이 유니트가 설치가 되면요, 여기서 바람이 뿜는데 자, 멀리 있는 공기를 이 유닛 쪽으로 유인을 해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중앙 공조기에서 덕트가 요 끝까지 안 가고 요 앞에까지만 가더라도 요렇게 순환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덕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공조기를 작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1차 공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앙 공조기는 당연히 작아져도 되겠죠. 그리고 이 유닛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 제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조기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 소비가 적을 거고요. 자, 다음 단점을 보면요. 자, 역시나 수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량이 적어 외기 냉방 효과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기는 이 중앙공조기에서는 외기 투입을 안 하고요. 1차 공조기에서만 외기가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서 1차 공조기는 외기를 투입을 하긴 하지만 그냥 이 1차 공기를 고속으로 노즐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덕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로는 외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대부분 공기는 이렇게 중앙공조기에서 와가지고 실내에서 순환을 합니다. 따라서 송풍량이 적어 외기 냉방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로 냉방을 하려고 해도 양이 적기 때문에 외기 냉방이 어렵다는 거고요. 중앙공조기에서는 외기 투입을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기 때문에 외기 도입은 어렵습니다. 다음 디귿의 실내 유효 공간이 감소한다. 자, 이 유닛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 공간이 감소하고요. 자, 유닛 내에 여과기가 막히기 쉽다 되어 있는데요. 자, 유닛 여과기라는 건 필터를 의미해요. 그쵸? 자, 여기에도 필터가 달려 있을 텐데 여길 고속으로 땅 쏟아 보니까 실내에 있는 공기가 다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닥에 있는 먼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더러운 물질들이 다 이 필터 쪽으로 모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진공청소기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과기가 막히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1차 공조기는 유인 유닛에다가 공기를 고속으로 넣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일단 되고요. 물론 1차로 당연히 공조도 합니다. 공기조화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조화는 이 중앙공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조기에서 공기조화가 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면 그 실내 공기를 이 유닛을 통해서 계속 순환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인 유닛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에 복사 냉난방이 나오는데요. 자, 복사 냉난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실내 바닥이나 벽 패널에 코일을 매설하여 냉수나 온수를 통과시키고 천장을 통해 공기를 동시에 송풍시켜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조룸이 있다고 하면요. 역시 공조기가 있습니다. 풀링 코일, 히팅 코일, 가습기, 그 다음에 송풍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각 천장에서는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송풍시켜 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벽체나 바닥에다가 패널을 매설을 합니다. 자, 이 패널은요, 안에 냉수나 온수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널이 이제 바닥이나 벽체에 심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의해서 벽체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게 되면 어떤 복사열에 의해서 내부가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바닥에서도 이렇게 냉기나 열기가 올라오고요. 자, 이 패널은 천장에도 가능해요. 천장에도 설치가 일단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특징을 잠깐 보면요. 복사 냉난방 같은 경우 이 패널이 이 실내 현열 부하의 자, 50에서 70%를 감당을 하고요. 자, 나머지 중앙 공조기가 나머지 현열과 잡열을 공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 냉난방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일단 장점으로 복사열을 이용함으로 쾌감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복사열 같은 경우는요. 자,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대부분 온도가 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든 여기에 서 있든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쾌감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덕트 스페이스 및 열 운반 동력을 줄일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현열 부하의 50에서 70% 정도를 이 패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덕트 스페이스는 줄어도 되죠. 그만큼. 그리고 이 덕트의 열량이 줄어든 만큼 송풍기도 작아져도 되겠죠. 그만큼 중앙공조기의 열량이 작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추결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체에다가 패널을 심는다고 했었죠. 자, 이런 벽에는 보통 두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이 패널이 안쪽에만 열기를 내뿜는 게 아니겠죠. 자, 벽 쪽에도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이 패널에 열기나 냉기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냉동기를 종료를 시키더라도 기계를 정지시켜도 이 벽체가 가진 냉기나 온기로 인해서 이 실내가 따뜻하거나 시원함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추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기계 같은 게 설치되는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실내 바닥의 이용도가 좋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자, 냉각 패널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잡열 부하가 큰 곳에는 부적당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패널을 이용해서 냉방을 할 때 자,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이 패널이 차가워지게 되면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열 부하가 큰 곳에는 부적당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잡열 부하가 크다는 소리는 상태 변화를 쉽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내의 잡열 부하가 예를 들어 커요. 그러면 이 실내의 기체가 응축이 잘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물기는 또 증발을 잘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잡열 부하가 큰 곳에는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자,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단열 시공을 완벽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금방 이 패널 자체를 벽체나 바닥 또는 천장에다가 이제 심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열기나 냉기가 자, 안쪽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이 벽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 벽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벽체에 전달된 냉기나 온기가 밖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냉기나 온기, 즉 이 열이 밖으로 나가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깥 부분에다가 단열 시공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수백안 매립으로 시설비가 비싸다. 자, 바닥 같은데 또 벽면 같은데 당연히 매립을 해야 되니까 파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비가 비싸고요. 그리고 중간기에 냉동기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간기라는 건요, 봄이랑 가을을 뜻해요. 자, 봄이랑 가을에 저희는 보통 에어컨을 안 켜죠. 근데 복사, 냉난방을 쓰는 곳에는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단열 시공이 워낙 잘 돼 있어요. 바깥에 시원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있게 되면 이 실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방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기에 냉동기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복사 냉난방의 포인트는요, 이 패널을 매립을 하는 거고요. 이 패널에는 냉온수 코일이 지나간다. 그리고 복사열을 이용해서 난방과 냉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요, 자, 쾌감도가 높다. 자, 이게 복사 냉난방 관련해서 복이나 아니면 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온도가 균등하다. 어디에 있든 온도가 균이래요. 그래서 쾌감도가 높다. 이 내용이 특히 또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 이용도도 높다는 거, 요것도 잘 나오고요. 보통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자, 누수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패널 자체에 냉온수 코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누수의 염려가 있다. 네, 요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복사열을 이용한다. 필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에 펜코일 유닛이 나왔는데요. 아까 한번 했었죠. 근데 아까 했던 펜코일 유닛은 덕트 병용이었고요. 지금은 수방식인 펜코일 유닛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실내에 냉온수 코일, 송풍기, 필터가 내장된 펜코일 유닛을 설치하고 기계실에 설치된 냉동기나 보일러로부터 냉온수를 만들어 펜코일 유닛에 흐르게 하여 공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중앙 공조실이 있어 가지고요. 자, 안에다가 덕트를 넣어 줬었죠. 그 다음에 펜코일 유니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있었고요. 그냥 송풍기가 있었죠. 여기도 코일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송풍기가 있어 가지고, 자, 기계실에 냉동기나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냉동기가 돌아갈 때는 냉수가, 보일러가 돌아갈 때는 온수가 이 코일을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필터가 또 입구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송풍기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중앙 공조실에서도 공기가 들어오는 거였는데, 자, 덕트 병용이 아닌 그냥 펜코일 유닛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공조기가 없겠죠. 그래서 기계실에서는 냉동기와 보일러만 있고 이 냉온수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덕트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1관식, 2관식, 3관식, 4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관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배관으로 공급관과 환수관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제어가 곤란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방식이겠죠. 그냥 공급도 하고 얘가 이렇게 환수까지 다 한다는 건데 거의 안 쓰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개별 제어도 안 되고 이런 방식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1관식이라는 거고요. 자, 다음 2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공급관이 있고요. 당연히 환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관으로 하는 게 2관식이 되겠고요. 자, 다음 3관식 되어 있는데요. 자, 3관식 같은 경우는 공급관이 두 개고 환수관이 한 개인 방식이래요. 설비가 복잡하지만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환수관이 한 개이므로 냉수와 온수의 혼합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동기에서 공급관이 가고요. 보일러에서도 공급관이 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수되는 배관이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는 게 상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냉수와 온수가 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 제어는 가능하겠죠. 온수를 많이 들어오게 하냐 아니면 냉수를 많이 들어오게 하냐, 그 양을 조절하는 걸로 각 층마다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환수대는 이 배관을 통해서 온수와 냉수가 만나기 때문에 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4관식을 보시면 공급관, 환수관이 2개씩이며 설비가 가장 복잡하지만 혼합 열 손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냉수 코일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냉수 코일이 돌아오게 돼서 냉동기로 들어가고요. 자, 온수 코일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환수를 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이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이기 때문에 이제 4관식이라고 하고요. 공급관과 환수관이 각자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펜코일 유니트의 장점 보시면요. 일단 설비비가 싸고요. 공조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비비는 쌉니다. 그 다음에 증설이 간단하죠. 그냥 냉동기 늘리면 되고 보일러 늘리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각 층마다 들어오는 냉수나 온수의 양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조절도 쉽고요. 그만큼 동력 소비가 적습니다. 어차피 물펌프만 작동시키면 되겠죠. 자, 단점으로는 외기 도입이 어려워 실내 오염 우려가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펜코일 유니트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만 이렇게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공급되는 새로운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수배관이 있으니까 누수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각 층마다 펜코일 유니트가 있고 또 중앙실에 이렇게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송풍량이 적어 고성능 필터 사용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수배관밖에 없으니까 고성능의 필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덕트 병용이 아닌 펜코일 유닛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만 공기 조화를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관식에서 4관식까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룸쿨러 방식은요, 압축기, 응축기, 냉각 코일, 송풍기가 하나의 케이싱에 내장되어 창문에 설치하거나 받침대 위에 놓고 작은 방을 냉방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이 있으면요, 여기를 뚫고 아니면 또는 창문에다가 이렇게 냉동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응축기는 밖에 설치가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 팬이 붑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도 역시 팬이 달려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돌겠죠. 그리고 여기에 증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압축기나 팽창 밸브 같은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소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냥 작은 방 하나 정도를 냉방시키는데 사용하는 창문형 에어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외기랑 실내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룸쿨러라고 합니다. 자, 다음 10번의 패키지 유닛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증발기와 팬을 내장한 실내기와 압축기와 응축기, 팬 등이 내장된 실외기로 분리 설치되어 냉매 배관으로 옥 내와 옥 외를 접속한 방식으로서 공냉식과 순냉식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증발기와 팬이 내장된 실내기가 있고요. 압축기, 응축기, 팬 등이 내장된 실외기, 즉 실내기가 있고요.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배관으로만 연결이 된대요. 자,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방식이죠. 그냥 에어컨 방식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식이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이제 룸쿨러 방식도 한 장소에다가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걔도 개별식이 되는 거고요. 이 패키지 유닛 같은 경우도 이 실내기를 필요한 장소에만 딱 설치를 하고 그에 맞는 실외기도 1대1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실내기와 실외기를 설치하는 그게 패키지 유닛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산업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다고 하면 밖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응축기가 있고요. 상부에는 응축기 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요. 안에는 이제 압축기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배관이 쭉 나와가지고 창고 상부에
증발기가 달려 있어요. 증발기 코일이 있고 그 증발기 팬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기, 실외기 이렇게 분리돼서 그 두 개를 배관으로 연결한 방식이 패키지 유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교재 135페이지에 멀티 유닛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한 대의 실외기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패키지 방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있어요. 이 안에 증발기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놔요. 그리고 실외기 하나에서 여러 대의 증발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뭐 요것도 멀티 유닛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창고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A 창고, 여기가 B 창고인데 실외기는 하나로 쓰고 여러 군데에 증발기를 각자 써서 배관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멀티 유닛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보시면은, 자, 시스템 에어컨이 멀티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실외기는 하나인데 뭐 안방이나 작은 방이나 다 이렇게 개별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각자. 그게 멀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공기조화 분야에서는 멀티 유닛이라고 부르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별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정도 특징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문제에서도 많이 안 나오고요. 문제에서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을 해놓고 그냥 전공기 방식 몇 개 적어놓고 마지막에 그냥 개별식 같은 뭐 그런 것 중에 룸쿨러나 아니면 패키지 방식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 고르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굳이 뭐 장단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5페이지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다음은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정풍량 방식은 모든 실에다가 항상 똑같은 풍량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뭐 혼합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또 변풍량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 3, 4번은 단일 덕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공기조화의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뭐 같은 문제죠. 자, 이것도 1번 보시면은 각 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변풍량이나 아니면은 이중 덕트 방식에서 가능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공조 방식 중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패키지 유닛 요거는 개별식이었죠. 그리고 복사 냉난방 요거는 수공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펜코일 유닛 방식 요거는 덕트 병용일 경우에는 수공기, 덕트 병용이 아닐 때는 수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이중 덕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공조 방식 중 송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송풍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온을 제어하는 방식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 다른 문제 쭉 필요 없고요. 그냥 송풍량을 변화시킨다. 요거는 그냥 변풍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풍량이 변한다. 변풍량은 V, A, V라고도 하고요. 자,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3번에 가변 풍량 방식 돼 있습니다. 변풍량이나 가변 풍량이나 같은 말입니다.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나 가변도 결국 변화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변이 변풍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36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조화 방식 중 중앙식 전공기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전공기 방식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실내 공기의 오염이 적다 되어 있는데 전공기는 공기 순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됐죠. 그래서 실내 오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자, 전공기 같은 경우는 공조기에서 외기 도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기 냉방이 가능했었죠. 자, 그 다음 3번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중앙식이죠. 중앙식. 그래서 중앙식은 사실 개별 제어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요게 답이 되고요. 다음 4번에 대형의 공조기계실을 필요로 한다. 자,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다 공기로만 공기 조화를 하기 때문에 공조기 자체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공조기계실 자체도 굉장히 커야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으로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에서는 이제 중앙식이므로 개별 제어가 어렵다 되어 있는데요. 자, 중앙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전공기 방식은 특히 개별 제어가 쉽진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공기조화 방식의 열매체에 의한 분류 중 냉매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열매체라고 한다면 공기와 물과 냉매가 있었죠. 그 중에서 냉매 방식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고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유닛에 냉동기를 내장함으로 국소적인 운전이 자유롭게 된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그쵸? 하나 유닛 자체에 냉동기를 다 내장했었죠. 그래서 국소적인 운전이 자유롭고요. 자, 여기서 국소적인 운전이라는 건요. 자, 만약에 실이 여러 개예요. 근데 전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공조기가 이렇게 있고 각자 이렇게 덕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요 한 군데만 공기조화가 필요하더라도 이 공조기를 돌렸어야 됐죠. 용량을 많이 먹는 이 공조기를 다 돌렸어야 되는데, 자, 근데 냉매 방식은 다 개별식이잖아요. 그쵸? 각자 냉동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실외기와 실내기가 있었죠. 뭐 룸쿨러 같은 경우는 일체형일 거고요. 그쵸? 자, 각자 있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 한 군데만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그만 용량의 냉동기 하나만 돌리면 끝이었죠. 자, 이렇게 국소적인 운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뭐 2개가 필요할 때는 2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국소적인 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온도 조절기를 내장하고 있어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냉동기 같은 경우는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현재 온도가 예를 들어 10도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옆에 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설정 온도를 바꿔요. 자, 설정 온도를 나는 5도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5도로 세팅을 하면요, 얘 냉동기가 돌아가서 현재 온도가 5도가 되는 순간 이 온도 조절기에 의해서 냉동기가 꺼집니다.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쭉 올라 버리면 얘가 다시 냉동기를 돌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기에 의해서 냉동기 온오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자, 3번 대형의 공조실을 필요로 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각자 냉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형 공조실이나 기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틀린 답으로는 일단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 취급이 간단하고 대형의 것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자, 일단 취급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쵸? 근데 이 냉동기가 만약에 되게 크더라도 운전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냥 덩치만 커졌지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패널 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 들어보는 난방 방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복사 냉난방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복사 냉난방이라는 거는 벽체나 천장이나 바닥 같은 곳에 패널을 심죠. 그리고 패널 안에다가 냉온수 코일을 통과시키는 거였죠. 즉 패널 난방이라는 건 복사 냉난방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패널 난방의 열의 전달 방법 중 주로 어느 것을 이용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복사 냉난방 이름 그대로 복사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복사가 됩니다. 자, 다음 4번째 문제 보시면, 자, 난방 방식 중 낮은 실온에서도 균등한 쾌적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실이 있으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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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균등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쾌감도가 좋은 난방이 있었죠. 자, 복사 냉난방이었습니다. 제가 복사 냉난방 중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자, 쾌감도가 좋다 있었죠. 그리고 자, 온도가 균등하다. 그리고 바닥 이용도가 좋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냉온수 코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한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균등한 쾌적도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복사 난방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펜코일 유닛의 배관 방식 중 냉수 및 온수관이 각각 있어서 혼합 손실이 없는 배관 방식 했습니다. 자, 요거는 4관식이었죠. 자, 룸에 코일이 있었고요.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는데, 자, 1관식 같은 경우는 요걸 하나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열 손실이 있고요. 자, 2관식 같은 경우 냉수관과 온수관이 같이 있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3관식 같은 경우 냉수관과 온수관이 따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환수관이 통합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열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냉수관과 온수관이 따로 있으면서 열 손실이 없으려면 냉수 환수관과 온수 환수관이 따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관식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4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조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